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 역대 최대 규모의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 이것은 드론으로 모스크바를 공격하려는 사상 최대 규모의 시도 중 하나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핵 확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부과한 붉은 선은 이제 의미가 없다. 우크라이나가 21일 밤 드론을 이용해 러시아 심장 모스크바를 전격 공격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방공군이 모스크바와 주변 지역에서 무인 항공기 11대를 격추했으며 일부는 크렘린에서 남쪽으로 약 38km 24마일 떨어진 포돌스크시에서도 격추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주민들은 밤하늘에서 윙윙거리는 소리와 함께 큰 폭발음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폭격은 러시아를 향한 보다 광범위한 공격의 일부였으며 러시아 국방부는 방공부대가 밤새 총 45대의 우크라이나 무인 항공기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은 이번 사건을 긴급히 보도했는데 미국 CBS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를 표적으로 삼아 지금까지 전쟁 중 가장 큰 규모의 드론 공격을 가했다고 러시아 관리들은 말합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 군이 밤새 모스크바 지역 상공에서 11대를 포함해 모두 45대의 드론을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공격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침공은 일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러시아 국경에서 멀지 않은 우크라이나 수미에서 CBS 뉴스의 이안 리 특파원이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를 표적으로 삼고 러시아 전역의 다른 전략적 장소를 표적으로 삼고 정유소를 표적으로 삼고 무기를 표적으로 삼고 실제로 군대를 표적으로 삼는 등 이번 전쟁 내내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2년 전투가 시작된 이래 모스크바에 가장 큰 규모의 공격이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45대가 모두 격추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것은 러시아가 이러한 드론에 대응하기 위해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논의가 있었는데요. 특히 겨울이 다가오면 에너지 인프라를 표적으로 삼지 않겠다는 일종의 협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지역에 진입하면서 이러한 협상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적어도 러시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제 쿠르스크에서 작전에 참여하고 있는 한 사령관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드론이 전투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드론은 그의 군대가 적을 찾아서 섬멸하고 병사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요. 우선 그는 부대원들 사이의 분위기가 낙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침공으로 병사들의 사기가 높아졌고 앞으로도 비슷한 작전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지역을 점령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가 놀란 것은 훈련된 전문가가 아닌 80, 90년생 징집병들이 국경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매우 성공적이었던 이유 중 하나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는 또한 그들이 받은 미국 주도의 나토 훈련이 속도와 공격성, 기동성을 포함하는 새로운 전투 방식에 눈을 뜨게 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그들이 국경을 통과하는 데 도움을 준 미군 지뢰, 제거 차량에 대해서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장갑차와 러시아의 장거리 무기를 겨냥한 대포병 장비라고 말합니다. 모스크바를 향한 드론 공격이 감행될 때 푸틴은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중국 리창 총리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크렘림에서 불과 38km에 떨어진 곳에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이 벌어졌다는 것은 푸틴에게도 큰 위협이 되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격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이 최후의 수단으로 모스크바 외곽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관저도 공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장 위험한 순간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드론 공격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으로 계속 진군하는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쿠르스크주 급습을 통해 20일까지 93개 주거 지역을 포함해 서울의 약 200 크기인 1263의 러시아 영토를 통제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AP통신은 지금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에 대한 대담한 침공은 놀라운 성공으로 우크라이나의 사기를 북돋우고
전투의 역학을 바꾸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간 양국의 전쟁은 우크라이나 동부의 들판, 숲마을에서 포격과 드론 공격 위주였지만 우크라이나가 수천 명의 군인을 6일 국경을 넘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으로 급습한 후 우크라이나가 수천 명의 군인을 6일 국경을 넘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으로 급습한 후 이제는 모스크바 크렘린궁까지 향하고 있습니다. 수개월간 우크라이나는 세계 2위의 석유 수출국인 러시아의 정유소와 비행장을 겨냥한 드론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200만 명이 넘는 모스크바 지역을 겨냥한 대규모 드론 공격은 없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고 궁지에 몰린 우크라이나군은 굉장히 과감해졌다고 했습니다. 미국 CNN은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세입강에 있는 다리를 폭파시킨 사실을 보도하면서 지금 쿠르스크주 서쪽에 있는 러시아군을 고립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주 쿠르스크의 세입강에서 2개의 다리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한 다리에 대해 정밀 공습을 사용했다고 말했고 세인강 폰툰교는 미국의 하이마스 로켓으로 폭파한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러시아 본토 공격에 미국 무기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군은 일명 가마솥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지금 글루슈코프스키 지구에 러시아군 여단급 3,000명 정도를 가디놨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번 교량과 부교의 파괴는 러시아의 반격에 대비해 방어선을 구축하는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본토 침공에 당황한 푸틴은 지금 이를 막아낼 재간이 없자 체첸군에게 SOS를 요청했습니다. 푸틴은 20일 체첸 공화국을 전격 방문해 람잔 카디로프 체첸 수장을 만났습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이를 두고 푸틴의 희귀한 여행 내어 트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푸틴이 체첸을 방문한 것은 2011년 이후 약 13년 만에 처음이었고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를 연일 공격하고 있는 가운데 예고 없이 이뤄진 방문이었습니다. 푸틴은 공항에 나온 카디로프를 만나 바로 특수 군사훈련시설로 이동해 우크라이나 파병을 앞두고 있는 자원병을 격려했습니다. 푸틴은 체첸 공화국 구데르메스에 있는 훈련학교인 러시아 특수부대 대학에서 당신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적으로 무적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카디로프의 오른팔인 아흐마트 특수부대 사령관 압티 알라우디노프는 조국 러시아과 신을 위해 싸우다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라며 푸틴을 위한 희생을 강요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체첸은 러시아 연방자치공화국으로 체첸 수반 카디로프는 철권 통치로 푸틴 대통령에게 충성하며 러시아에 병력 수만 명을 보내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지원해왔습니다. 푸틴은 체첸군을 이용해 이번 공격을 막아보려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모스크바까지 위험에 놓이면서 푸틴이 결국 핵무기를 사용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러시아는 지금 중국의 결사적인 핵사용 반대로 인해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암묵적으로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는 전쟁은 유럽과 미국의 사이를 들어지게 만들려는 중국의 노력을 망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또는 유럽 동맹국 중 한 곳에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전 유럽이 중국의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반면 핵사용을 억제하려는 노력은 중국과 유럽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핵사용을 중국이 반대하는 것은 인류애나 확전을 우려해서라기보다는 철저히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국에서는 열흘 넘게 침공을 당하고 있는 러시아가 중국이 도와주길 바라고 있다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중국 텐센트에서는 지난 21일 러시아 본토를 침공한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이 둔화되고 있지만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을 저지하고 못하고 진격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쿠르스크는 모스크바와 매우 가까워 매우 당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러시아 언론은 러시아를 도와줄 나라가 4개국이 있다고 했는데 벨로루시, 북한, 이란, 그리고 중국이라고 했습니다. 이 중에서 중국이 가장 강력한 우방이라면서 중국인들은 도와줄 수는 있지만 러시아를 향해 예상치 못한 말들을 꺼내놓았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댓글로 청나라의 영토를 회복하고 싶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보겠다. 지금 구해주면 안 된다. 그가 죽어갈 때 지도를 들고
우리 영토를 돌려달라고 말해야 한다. 강대국 간의 게임에는 항상 이해관계만 있을 뿐 감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중국은 러시아를 도와주는 듯하지만 한반도 유사시 북한 땅을 차지하려는 것처럼 러시아가 불리해질 때 러시아 영토를 향한 탐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도 이런 중국을 모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난 2월 러시아의 핵 독트린이 유출되었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세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이 쳐들어오면 선제 핵 보복을 한다. 단종되는 EA-18G 그라울러 대신 F-15EX를 전자전기로 만들겠다는 보잉 KF-21A 유로파이터 EK와 3파전 예고. 2019년 인도 파키스탄 전쟁 당시 양국은 미국산 F-16과 러시아산 수-30MKI를 동원한 대규모 공중전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공개된 자료는 없지만 인도 공군의 미그 21 바이슨 1대가 격추되었다는 사실과 파키스탄 공군이 인도 수-30MKI를 향해 발사한 AIM-120 암람이 목표물을 타격하지 못하고 도중에 추락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정황 증거들을 토대로 군사 전문가들이 유추한 상황은 이렇습니다. 인도 공군은 러시아제 수-30MKI를 마치 공중조기 경보기처럼 안전한 후방에 두고 경전투기 미그 21 바이슨을 타격수단으로 삼아 파키스탄을 유린하려다 오히려 파키스탄 공군이 출동시킨 전자전기 펠컨 D-20에 의해 수-30MKI의 전술 데이터 링크가 무력화되었고 그 결과 아군 전투기를 향해 다가오는 파키스탄 F-16의 접근을 제대로 경고하지 못한 탓에 인도 공군 소속 미그 21 바이슨 한 대가 격추당하고 말았다라는 시나리오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그중 하나는 인도 공군이 왜 공중우세기수 30MKI를 놔두고 경전투기인 미그 21 바이슨을 타격수단으로 내세웠을까라는 의문이고 나머지 하나는 전자전을 이용하여 미 공군도 깜짝 놀랄 전술을 보여줬던 인도 공군이 어쩌다 전자전 분야에서 파키스탄에게 밀리게 되었을까라는 의문입니다. 이 두 가지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제법 많은 내용을 탐구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오늘은 현대 공중전에서 전자전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주는 실제 사례가 2019년에도 있었다라는 사실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거대 방산 기업 보잉이 미 해군의 항모함재기 FA-18EF 슈퍼 호넷의 생산을 2027년을 마지막으로 중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FA-18EF 슈퍼 호넷을 전자전기로 파생시킨 EA-18G 그라울러 GROWLR 역시 단종의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잉은 4세대 전투기 F-15를 4.5세대 전투기로 개량시킨 F-15EX 이걸 이에 EA-18G와 유사한 능력을 부여하여 전자전기로 출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역시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를 전자전기로 파생시킨 KF-21EA 버전 개발을 발표했고 유럽 에어버스도 2023년 11월에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전자전기로 파생시킨 유로파이터 EK의 개발을 발표한 바 있어 EA-18G 그라울러의 후속기라는 타이틀을 두고 치열한 3파전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오늘은 에이비에이션 위크가 2024년 7월 23일에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비에이션 위크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보잉 임원들은 F-15EX 이걸 11가 이제 곧 단종되는 전자전기 EA-18G 그라울러 GROWLR의 후속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보잉에서 사업 개발 담당 전무를 맡고 있는 롬 노보트니라브 너보트니는 EA-18G에게 부여했던 것과 유사한 능력을 F-15EX 플랫폼에 결합하는 작업의 기술적 타당성을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F-15EX 플랫폼에 EA-18G와 유사한 능력을 부여하는 연구는 아직 시작 단계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라고 노보트니 전무는 말했다. 그러나 폴란드가 F-15EX를 평가하는 과정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보잉은 이미 NATO 회원국들에게 F-15EX를 전자전기 버전으로 판매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 그리고 보잉은 현재 F-15를 운용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 역시 이러한 위즐 버전의 F-15EX를 판매할 수 있는 또 다른 후보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노보트니 전무는 현대 공중전은 전자기 스펙트럼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하며
F-15EX는 향후 10년 혹은 20년 동안 전자전을 이끌어줄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잉은 2027년이 되면 FA-18EF 슈퍼호넷의 생산을 중단할 계획인데 슈퍼호넷의 파생형인 EA-18G 그라울러의 입장에서 본다면 더 이상의 추가 생산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F-15EX는 자체 방어를 위해 BAE 시스템즈에서 개발한 EPAWSSEAGL이 패시브 어택 워닝 서바이버빌리티 시스템 같은 업그레이드된 전자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F-15EX 이걸 3레이시온 AGM-88 고속 대레이더 대방사 미사일 HARM을 탑재할 수 있는 등 또 다른 잠재적인 능력들도 보유하고 있다. F-15EX는 사우디 왕립 공군이 자금을 지원한 전자식 비행 제어 장치 플라이 바이 와이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이러한 능력을 얻게 되었는데 그 결과 F-15EX는 발사 시 발생할 수 있는 기체 흔들림을 걱정하지 않고 날개 아래쪽에 설치된 1번과 9번 스테이션에 고속 대레이더 대방사 미사일 HARM을 탑재할 수 있게 되었다. 보잉은 또한 F-15EX에 장거리 전자전 공격 능력을 추가로 제공하기 위한 내부 연구의 일환으로 또 다른 업그레이드를 고려하고 있다. 여기에는 노스롭 그루먼의 최신의 고속 대레이더 대방사 미사일 AGM-88G, AARGMERADVANCD, 엔티-레이디에이션 가이더드 미설 익스텐더드 레인지과 차세대 제머 넥스트 제너레이션 제머 NGJ 포드 제품군의 통합 등이 포함된다. 고속 대레이더 미사일 HARM은 기본적으로 적의 레이더파를 감지해낸 후 그 레이더 신호를 따라가서 타격하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이렇게 적의 레이더파를 추적하여 따라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보니 레이더를 꺼버리면 목표물을 찾을 수 없다거나 레이더와 비슷한 주파수를 발신하는 미끼더 코일을 물어버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더구나 레이더 주파수 대역이 동일하다면 아군 전투기도 공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죠. 최근에 개발된 AGM-88G, AARGM-ER은 GPS 추적 기능과 밀리 최근에 개발된 AGM-88G, AARGM-ER은 GPS 추적 기능과 밀리파 MMW를 감지해내는 탐색기 시커를 탑재하고 있어 적이 레이더를 꺼도 원래 목표물을 찾아내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대레이더 미사일입니다. 특히 크기는 줄이고 사거리는 늘린 ER 버전은 스텔스 전투기 F-35의 내부 무장창에 수납할 수 있어 적 후방 깊숙한 곳에 위치한 레이더 시설도 문제없이 타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주 EA-18G 그라울러는 현재 미군이 보유한 전투기들 중 원거리 스탠드오프에서 레이더를 교란시킬 수 있도록 개조된 최후의 전투기로 남아있다. 미 국방부는 지난 20년 동안 보잉 B-52 폭격기에 원거리 스탠드오프 전파 교란 제밍 시스템을 탑재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가 취소했고 차세대 제머 NGJ 포드 계열 장치를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 라이트닝 E 내부에 장착하려는 개념을 도입하려다 포기하는 등 다양한 항공기를 EA-18G 그라울러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하려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해버린 경험을 가지고 있다. 보잉 노보튼이 전문은 F-15EX 이글 11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가지 설계상의 장점을 언급하고 있는데 3800km을 넘나드는 긴 항속거리, 마하 2.5의 빠른 속도, 우수한 컴퓨팅 파워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무장 탑재 능력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해외 항공 전문지 에이비에이션 위크가 2024년 7월 23일에 게재한 기사 보잉 스터디즈 GROWLERIGING 더 F-15EX, F-15EX를 그라울러처럼 개량하기 위해 연구 중인 보잉을 번역해 보았습니다. 전자전기는 전투기를 개조한 EA-18G 그라울러와 같은 에스코트 에스코트 제머 형과 중대형 수송기 혹은 비즈니스 제트기를 개조한 원거리 스탠드오프 제머 스탠드 오프 제머형 두 가지로 구분. 2023년 4월 13일 제15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주관한 국방부는 1조 8,500억을 투입해 2032년까지 차기 전자전기를 개발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사업은 중대형 수송기 혹은 비즈니스 제트기를 개조하여 사용하는 스탠드오프형 기종으로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후방에 위치하여 원거리로 적의 통신망 레이더, 데이터 링크 등에 대한 교란 작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전자전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여러 번 제기되었지만 한국국방연구원 KIDA의 전력 소요 분석이라는 과정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2020년 우리 공군은 촘촘한 북한의 방공망을 뚫기 위해서는 전자전기 도입이 필요하다며 전력 소요를 요청했지만 KIDA의 반대에 의해 무산되었는데요.
당시 KIDA의 인식은 우리 공군이 이미 F-35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그 수는 엄청나게 많지만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북한 방공망을 상대로 스텔스 전투기 F-35가 종심 침투를 감행하여 핵심 대공 방어망을 타격한다면 굳이 전자전을 통해 통신망과 레이더망을 교란할 필요가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최근 남중국해와 한반도 서해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중국의 무력 행사에 위협을 느낀 대한민국은 잠재적 방어 대상에 중국까지 포함시켜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즉, 중국을 상대하게 된 한국 공군에 전자전기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KIDA도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갖추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세계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강력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 공군 및 일본 항공자위대를 상대하려면 멀리 떨어진 후방에서 지원해주는 스탠드오프형 전자전기 외에 최전방에 함께 나서서 지원해주는 에스코트형 전자전기도 필요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TR-ARM OFF-100ADV MOD 오늘 기사 내용으로 미루어 본다면 스탠드오프형 전자전기 도입이 끝나는 2032년 이후 대한민국 공군이 에스코트형 전자전기를 추가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한국항공우주산업은 KF-21 보라매를 기반으로 한 KF-21EA를 제안할 것이고 보잉은 F-15EX를 기반으로 한 전자전기를 제안할 것이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에어버스도 유로파이터 EK를 제안하고 나서겠죠. 그러나 현 시점에서 와일드 위즐 버전의 F-15EX나 KF-21EA 그리고 유로파이터 EK 등은 모두 이제 막 연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들이 실제 3파전으로 치열한 경쟁을 펼치게 되려면 최소한 10년은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23년 11월 해외 항공 전문지 더 AVIATIONIST가 게재한 기사를 통해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전자전기로 파생시킨 유로파이터 EK가 어떤 능력을 가지게 될지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포인 패스트 러시아 쿠르스크주에서 지상작전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서방에서 지원받은 장갑차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WP 통신 역시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유럽이 지원한 무기를 이번 공격에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쿠르스크주에서 우크라이나군을 격퇴하기 위한 작전을 계속하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이 지역에서 병력 660여 명과 차량 80여 대를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기어코 한국과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선을 넘은 푸틴 대통령의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을 결단한 듯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대한민국의 K9 자주포 군단이 우크라이나 땅을 밟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폴란드 자주포는 깡통이라고 비난하던 우크라이나 포병들도 한국 자주포가 온다는 소식에 사기를 끌어올리며 러시아에 반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 방산 수출의 효자 상품이자 스테디셀러인 K9 자주포의 사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8일 강원도 철원군에서 이동 중이던 K9 자주포 한 대가 궤도가 이탈해 도로 한복판에서 멈추는 사고가 일어난 것인데요. 주행 중 도로 경계석과 부딪히며 궤도가 이탈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궤도가 이탈된 K9 자주포는 도로를 가로질러 멈춰섰으며 다행히 인명 및 차량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측면에서의 충격에 약한 궤도 차량의 특성상 가끔씩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였지만 문제는 국내 언론에서 이번 사고를 K방산의 명품 자주포의 굴욕이라며 K9 자주포의 결함이 있는 것처럼 자극적으로 보도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한국 방산의 위상이 높아지며 해외 언론들이 국내 소식을 신속하게 퍼나르고 있는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자주포 사업에 지장을 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포병의 K9의 파생형 자주포가 쓰레기라고 혹평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지난 10월에 우크라이나 군의 포병 지휘관이 언론과 가진 인터뷰 내용이 폴란드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의 베테랑 포병 안드레이 코브자르는 1990년대부터 포병으로 활약해온 인물로 현재 독일 자주포 PGH-200형으로 이루어진 포병 부대의 지휘관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번 전쟁을 통해 차륜형 자주포보다 궤도형 자주포가 압도적인 이점을 보였다고 평가했는데요. 차륜형과 궤도형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이번 전쟁으로
궤도형 자주포가 명백하게 우세하다는 사실을 증명되었습니다. 차륜형 자주포는 승무원을 보호할 수 없어 공격당할 시 외부에 노출된 승무원이 감수해야 하는 위험이 큽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휘하고 있는 PGH-2000 자주포가 얼마나 뛰어난지 찬사를 늘어놓았죠. 그런데 같은 궤도형 자주포인 크랩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한 혹평을 남겼는데요. PGH-2000과 유사한 무기인 크랩 자주포도 타봤지만 이 무기가 미숙하고 미완성인 무기라고 단언한 것입니다. 폴란드인들이 20년 동안 이 자주포를 완성하려고 했었지만 여전히 미완성의 실패작이라고, 한약에 무질서하게 배치되어 있고 장갑도 얇은 편이며 자동장 전장치도 없어 모든 걸 손으로 들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크랩 자주포는 전체 수량의 3분의 1가량인 80대 중 30대가 손실되었습니다. 게다가 자주포가 파괴되며 승무원까지 휘말리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건 자주포 제조사의 숙련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처럼 크랩 자주포에 대해선 미완성된 무기라는 냉혹한 평가를 내렸는데요. 당연히 폴란드의 이들은 기껏 도와주기 위해 무기를 지원 보냈더니 불평만 늘어놓고 있다고 분노를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랩 자주포에 한국의 K9 자체가 적용된 만큼 한국 밀리터리 마니아들도 크랩에 대한 실전 평가가 혹시 K9 수출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불안감을 드러냈는데요. 그런데 다행히 이번 기사가 K9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를 다시 자세히 읽어보면 불만의 대부분이 크랩 자주포의 포탑에 대한 것이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랩 자주포의 포탑에 유폭이 빈번한 문제는 이전부터 폴란드 군사 전문가들도 지적해오던 부분이었습니다. 크랩 자주포의 포탑으로는 영국제 자주포 AS-90의 포탑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쓰고 싶은 포탑 내부 측면에 장약을 노출한 채로 보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포탑이 뚫을 경우 그대로 유폭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즉 피격당하더라도 자주포만 파손되고 무방비 상황에서 포탑이 통째로 유발하며 승무원 전원이 목숨을 잃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크랩 K9 차체는 우크라이나 군에서도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는 물건입니다. 기동성은 PGH-2000보다 뛰어나며 내구성에 있어서도 대전자 지뢰를 밟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무원 전원이 생존한 사례도 있었을 만큼 신뢰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K9이 우크라이나에 투입되었더라면 PGH-2000과의 평가가 역전되었을 거라 자신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국제정체로 인해 K9 자주포가 정말로 우크라이나 땅을 밟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직접 북한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진 후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발표하며 북러 군사동맹을 28년 만에 부활시켰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양측 이 조약에 담은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은 한미 상호방 위조약을 능가하는 수준이라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조약에는 예방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에 나선다는 강력한 표현이 사용되어 있었습니다. 이중 지체 없이 IT와 군사적 원조 같은 표현들은 러시아가 소련 붕괴 이후 독립국가연합 국가들과 맺은 집단 안보 조약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표현으로 북한을 자신들의 안보 방안에 두겠다는 뜻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전체가 발칵 뒤집어지는 소식이었습니다. 한국과 북한은 종전 서번을 하지 않았기에 엄연히 전쟁 중인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군사동맹을 부활시켰다는 것은 러시아가 사실상 대한민국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했다는 것을 뜻하죠. 전 국민이 격분하지 않을 수 없는 소식이었고 정부에서는 이례적으로 강경한 대응을 선포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죠. 장우진 국가안보실 의장은 지난 20일 국가만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마친 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성명에서 정부는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날지도 많을 국제사회의 선제 공격을 가정하여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는데요. 이어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갈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 문제를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대한민국의 살상 무기 지원은 1973년 베트남 전쟁 철수 이후 52년 만인데요. 지금까지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규탄하고 국제사회로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살상 무기를 직접 수출하는 것만은 자제해 왔었습니다. 전후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한 결정이었지만 러시아가 절대 넘어서는 안 될 레드라인을 넘어버린 한국 역시 더 이상 참고 있을 수만은 없게 되었습니다. 러시아가 군사기술 지원에 이어 북한과의 군사동맹까지 선언한 마당에 이번에도 잡는다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러시아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언제부터 어떤 무기가 지원될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는데요. 다만 무기 지원은 여러 옵션이 있고 살상이냐 비상상이냐에 따라 다르게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이 외교적 수사도 없이 도발적인 문구 선택까지 서슴지 않았던 한국 정부가 단단히 분노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침묵하던 한국 본격적으로 움직인다는 소식에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보여준 방산 능력만으로도 우크라이나의 전쟁 지속 능력을 연장시키고 유럽의 방위를 단단하게 고쳤는데 그 능력을 본격적으로 발휘하게 된다면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한순간에 뒤집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과연 한국의 어떤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가게 될 것인지 많은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방공 무기가 1순위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수도 키이우까지 매일 폭격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선 가장 간절한 무기입니다. 지난 2022년 최종 퇴역시킨 호크 대공 미사일이 고려될 수 있겠는데요. 그동안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운용해왔던 무기인 만큼 상태가 좋아 러시아 군의 폭격을 막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지원될 살상 무기는 155포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미국을 통한 우회 지원으로 수십만 발을 지원했었는데 본격적으로 지원할 경우 우크라이나가 현상 유지를 넘어 반격에 나설 수 있는 수준의 포탄을 공급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무기 K9 자주포까지 우크라이나 땅을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물론 현재 우리 국건이 운용하고 있는 K9를 우크라이나까지 실어보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유럽 땅에서 운용 중인 K9이 자주포들을 지원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 유럽에서만 폴란드에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티르키예까지 5개 국가가 K9이 자주포를 도입해 주력 자주포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K9이 자주포들을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내자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나왔었지만 한국에서 수출한 무기도 살상 무기 지원 금지 정책에 묶여 있었기에 허용되지 않았었는데 러시아가 손을 넘게 되며 이 유럽의 K9 자주포들이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향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티르크의 푸르트나까지 포함한다면 유럽에서 현재 운영 중인 K9의 대수는 490대에 달합니다. 그리고 겸사겸사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낸 수량만큼 K91 추가 수출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이참에 연식이 오래된 K91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대신 최신 개량형인 K9 이내의 도입을 제한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무기가 지원되더라도 한국의 막대한 공급 능력이라면 우크라이나 전망을 뒤집고 러시아의 반격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러시아가 한국에 완전히 등을 돌리면 어쩌나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먼저 선을 넘은 것은 러시아이고 국제사회에서 호구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적 도 아군도 없다는 말은 한국과 러시아의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통용될 수 있는 지금의 관계 악화에는 러시아의 독재자 푸틴의 뜻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 만큼 푸틴이 실각하고 정권이 바뀌게 된다면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게 된 대한민국이 굽히고 있던 허리를 펴고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을 우습게 보고 있는 러시아에게 대한민국의 진짜 힘을 제대로 보여주기 바라며 또한 K9 자주포에 또다시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인도와 중국과의 국경 분쟁이 심화됨에 따라 그동안 미뤄졌던 인도의 K9 자주포 추가 백문 도입 계약 일정이 구체화되었는데요. 지난 7일 인도 매체 디인디아에 따르면 모디 총리의 연임 시작과 동시에 가장 먼저 추진되는 국방 역량 강화 프로젝트에서 K9 백문 추가 도입이 최우선 시되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계약은 한 달 뒤인 8월에 체결될 것으로 확인됩니다. 오늘은 인도에서 추가 구매하게 된 K9 자주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자사의 특집 보도를 통해 한국의 K9 자주포 및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분석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지난 3일에 한국은 미국보다 무기를 더 빠르고 저렴하게 만들고 있다는 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는데요. 최근까지 세계 군사 분석가들은 자주포를 구시대적 유물로 여겼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자주포의 수출로 그들의 생각이 들렸다는 것을 반증했습니다. K9은 엄격한 실용 테스트를 통과해 사용자들의 신뢰를 얻으며 미래의 비즈니스 기회를 열고 있습니다. 2023년 한국 군수품 수출 총액이 중국을 넘어서서 몇만 명의 방산 노동자가 중국의 100만 방산 노동자를 이긴 셈인데요. 중국은 대형 민간 기업의 군수품 제조를 맡겨야 될 실상입니다. 당분간 중국에서는 민간 전환 군수 생산이 필요하지 않으며 중국의 자주포들은 생각하는 만큼 K9보다 강력하지 않습니다. 최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며 한국과 여러 가지로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폴란드 정부이지만 몇 년 전부터 진행되어온 ORCA 사업 일명 범고래 사업에 3조 5천억을 투입하여 최신의 잠수함을 4척가량 도입하기 위한 최종 순위에 또다시 한국을 최우선 협상 대상자로 포함시키면서 한국의 잠수함 기술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10개 국가의 11개 업체가 경쟁하는 가운데 한국의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 두 기업이 모두 최종 협상 대상 3곳의 유력한 후보에 놓인 상황입니다. 사실상 한국의 잠수함이 확정적인 상황에 하나오션의 잠수함이냐 HD현대중공업의 잠수함이냐의 문제인 상황에서 폴란드가 내건 핵심 조건 중 첫 번째, 200m 이상의 자망 심도와 30일 이상의 작전 지속 능력. 두 번째, 자체 무장을 통한 육상, 해상, 수중, 3지역 목표물 타격 능력. 세 번째, 전략무기 탑재를 통한 특수전 지원 능력 등 재래식 디젤 잠수함으로는 만족시키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3가지 조건인데 여기에 하나오션이 제안한 장보고 3급 배치 잠수함이 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최적의 모델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 경쟁 국가들이 제안한 폴란드형 잠수함은 폴란드의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맞추어 잠수함의 길이와 배수량, 작전 능력을 조절해 설계도를 새롭게 기획해 제출한 반면 하나오션의 장보고급 잠수함은 폴란드의 요구사항을 전부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이미 얼마 전 한국에서 SLBM 발사까지 성공하며 실전 배치를 마쳤기 때문에 폴란드 임장에선 이미 검증된 완벽한 잠수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언론들은 폴란드 국방부가 발표한 잠수함 요구 조건을 보고 이건 완전히 한국의 장보고급 잠수함을 사겠다라고 공고를 내린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그런 평가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오션과 동등한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HD현대중공업의 경우도 11개 업체 중 유일하게 3000동급 KSS 잠수함과 2000톤급 자체 설계 잠수함 2가지 플랫폼을 동시에 제안해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체급과 특수작전 방식이 다른 2가지 잠수함을 통해 작전의 다양성과 성공률을 높이는 전략을 사용한 것인데요. 이런 2가지 플랫폼 역시 폴란드에서 주의 깊게 보면서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사실상 양강 구도로 변해버린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타국 잠수함 업체들은 1국가에서 1기업이 지원하며 원팀 전략으로 나오고 있지만 한국의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최근 국내외에서 다양한 사업의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어 원팀 전략이 아니라 사실상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수주 확대를 높이기 위해 마진율을 줄이고 상대국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늘리는 등 제살 깎아먹기식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쟁 덕분에 폴란드 잠수함 수주 최종 단계까지 갈 수 있었지만 하나와 현대가 원팀으로 진행했다면 더욱 많은 이익을 볼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남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업체들은 원팀이 아니어도 이미 기술력으로 증명을 해냈기 때문에 하나와 현대 모두 수주에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폴란드가 한국의 잠수함을 가장 탐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리튬이온 배터리 덕분입니다. 기존의 잠수함들은 상대적으로 배터리 용량이 낮은 납축전지를 이용해 자막 능력과 직결되는 작전 수행 능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일에 한 번꼴로 수면 위로 떠올라야 하는 납축전지 잠수함과는 다르게 한국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탑재된 잠수함들은 재래식 잠수함으로는 대형의 몸집을 자랑함에도 불구하고 최소 1개월 이상의 수중작전이 가능한 스펙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납축전지 대비 무게는 4분의 1 수준이고 크기는 절반 수준이기에 잠수함 내부의 설계와 무장에도 긍정적입니다. 납축전지보다 효율이 월등히 좋은 리튬이온 배터리가 개발된 지는 꽤 오래되었지만 에너지 밀도가 높고 발열이 많은 만큼 대용량 배터리에 적용하는 경우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이 항상 있기에 우리 주변에선 상대적으로 적은 용량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에 적용되어 왔습니다. 반면 남축전지는 에너지 밀도가 낮은 만큼 상대적으로 발화나 폭발에서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잠수함에 탑재될 수준의 고에너지 밀도를 가진 리튬이온 배터리를 개발하는 게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고 복잡하며 까다롭지만 배터기 기술로 세계 1위인 한국 기업 LG에서 잠수함용 리튬이온 배터리를 개발하며 상황이 급변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핵잠수함만 가능했던 1개월 이상의 수중작전 능력을 재래식 디젤 잠수함에서도 확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수함의 눈이라 불리는 SONAR 즉 음파 탐지기를 보호하기 위한 인클로저를 티타늄 합금으로 자체 개발하여 함정의 정숙성을 60% 이상 향상시킨 것은 물론 무게도 2돈 이상 경량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기에 한화의 장보고급에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415가 10개는 있기에 폴란드가 필요한 특수작전 능력에 완벽히 부합합니다. 기존의 핵잠수함만이 가질 수 있었던 장기간의 수중작전 능력을 배터리 기술로 극복했고 유사시 특수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SLBM 발사 능력과 바다의 경운기라고 불리는 핵잠수함의 소음 대비 압도적으로 정숙해 탐지에 안 걸리는 능력 등 장점만을 조합해 만들어낸 재래식 잠수함의 최종 진화형으로 불리는 것이 한국의 장보고 3배치 2 잠수함입니다. 여기에 다른 유럽 국가들의 잠수함보다 저렴한 건 역시 장점이며 말로만 계획한 스펙이 아니라 현재 한국의 동해 서해 남해에서 실제로 작전을 하고 있기에 잠수함이 필요한 폴란드로서는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역시 돈입니다. 한국은 돈만 주면 수출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지난 몇 년 동안 사상 최대의 국방 예산을 쓰면서 한국에게 40조 원의 줄 돈이 있는 폴란드가 추가로 3조 5천억을 줄 여력이 남아있는지가 문제인 것인데요. 폴란드 내부에선 이미 한국과 초대형 프로젝트 계약을 맺었기에 추가로 대출을 더 받아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지만 한국에서 더 이상 대출을 제공할 수 없다고 밝히자 무기 교환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장에서 투입되어 사용 중인 무인기 드론이 그 대상인데요. 이미 1만 기 이상 실전 투입해 검증을 마쳤다는 것으로 폴란드는 자신이 개발한 드론을 한국에 적극적으로 판매하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폴란드 드론의 스펙은 대부분 중국에서 부품을 구해와 군사 소프트웨어를 이며 개발한 것으로 기초적인 수준의 기술력만 있다면 누구나 개발할 수 있는 수준의 무인기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를 탐내고 있지만 더 이상의 대출은 어렵고 절충교역마저 어려워진 마당에 남은 것은 유럽연합 이후로부터 대출을 받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는 폴란드가 한국과의 거래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한국의 잠수함이 아닌 프랑스나 독일의 잠수함으로 계약을 할 것처럼 분위기를 조장한 다음 한국과 좋은 조건으로 계약하려 시도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선 폴란드와 절충교역을 하거나 한국의 자본을 폴란드에게 빌려주면서 거래를 하는 것보다 중간에서 유럽연합2보증 당사자로서 한국에게 지급 보증을 해준다면 한국의 수출 대금을 수금하기가 훨씬 수월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방산을 배척하려는 유럽연합 이유이지만 금융거래는 또 다른 분야이기 때문인데요. 유럽은 이미 한국과처럼 사실상의 연방국인 상황이고
유럽연합 EU에서 폴란드와 같이 낙후된 동유럽 국가에 지급하는 국가 보조금 역시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한국에 무기를 계약해준 폴란드 이전 정부는 유럽연합과 노선을 달리하다가 한국의 1년 국방 예산에 달하는 50조 원의 국가 지원금이 동결된 전적이 있습니다. 현재 독일, 프랑스와 노선을 같이 하며 한국 방산을 문제 삼는 투스크 총리가 집권하자 유럽연합은 폴란드에게 그동안 동결되었던 200조 원가량의 자금을 지급하는 등 빵빵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폴란드 정부가 200조 원의 예산을 돌려받을 것을 가정하고 미리 어디에 어떻게 쓸지 분배해놨다는 것으로 폴란드의 여러 가지 국가 예산에 배정되고 한국에게 지급될 현금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특히 러시아 가스관이 막히면서 에너지 주권을 되찾기 위해 수십조 원의 사회 인프라 비용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한국에게 적극적으로 대출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이 나서서 한국과의 방산대금 거래 지급 보증을 한다면 폴란드에게 방산무기를 그냥 헌납하게 될 일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일각에선 유럽연합 역시 믿을 수 없다며 현금으로 주기 전에 무기를 줘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지급 보증을 한다고 해도 막상 폴란드가 돈을 못 갚겠다고 버팅기면 어쩔 수 없이 물물교환 형식의 절충교역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소련에 자본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게 되어 불공사업 명목으로 물건으로 대신 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이번에도 제돈을 받지 못할 확률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상 폴란드 잠수함 사업을 확정지은 상황에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수출 대금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어떻게 받아내느냐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폴란드가 다방면으로 한국에게 돈을 먼저 주기보다 방산무기부터 받아내려고 기를 쓰는 상황인데요. 우리 역시 절대로 그냥은 줄 수 없고 국가 안보가 위협받는 폴란드의 현재 상황을 최대한 이용하여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커다란 위기를 넘긴 트럼프가 세력을 결집시키면서 압도적인 지지율을 확보하자 위기에 몰린 바이든은 결국 대선 후보에서 사퇴하고 부통령이던 카밀라 해리스가 대통령 후보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카밀라 측은 아직 지지 기반이 뚜렷하지 않으며 검증되지 않은 후보라는 의견이 대다수이기에 이번 미국 대선은 큰 이변이 없는 한 트럼프가 손쉽게 재집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인데요. 트럼프 자신도 이번 선거는 따놓은 당상이라는 판단에 미국 우선적이면서 동맹국들에게 손해를 칠 수 있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내뱉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당선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을 멈추고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북한의 김정은과 대화하여 북핵 위기를 식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정은, 푸틴 등을 좋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며 그들과 잘 지내야 별탈 없이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하는 등 국제사회의 악의충 무리와 잘 지내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트럼프의 이러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의 목적이 결국은 한국의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첨단 산업을 한국에서 빼내어 미국으로 가져오기 위한 속셈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가 미국의 혈세 수백조 원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걸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하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는 다급히 푸틴에게 조건 없는 휴전 협상을 제안하고 있지만 푸틴은 트럼프가 당선되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외 지원이 끊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어서 미국이 수백조 원을 들여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건 사실상 유럽의 안보를 지켜준 거라고 말하며 유럽은 더욱더 많은 방위비를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등 트럼프는 매우 높은 수준의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푸틴을 강력한 지도자라고 평가하면서 띄워주는 건 역시 결과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시각이 있는데요. 트럼프가 항상 주장하던 것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바이든이 푸틴을 막지 못해서였다며 만약 자신의 임기였다면 푸틴과 협상을 통해 우크라전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고 이로부터 미국의 세금 600조 원 이상을 절약 가능했으며 이렇게 우크라전을 막았다면 미국의 세금뿐만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대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막아서 세계 경제에 측정할 수 없는 수준의 정적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는 상황이 다릅니다. 트럼프가 북한을 띄워주고
김정은과 대화하려는 이유는 북핵이나 미사일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미국의 국방비를 낮추고 한국의 첨단 산업을 미국으로 데려오고 싶은 그런 속셈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트럼프는 DMZ 회담과 하노이 회담을 통해 김정은과 수차례 대화에 나선 적이 있으며 한반도에서 완전한 미군 철수를 하는 조건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냐고 협상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에 따르면 트럼프는 막대한 군사 비용이 들어가는 주한미군을 계속해서 철수하길 원했으며 주한미군이 북한을 상대하는 것보다 중국을 감시하고 상대하는 목적으로 존재해 엄청난 비용을 치르고 있다는 걸 불평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트럼프는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선 주한미군과 같은 군사적 포위 방법이 아니라 중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물려서 중국의 경제를 마비시키면 돈이 없어진 중국은 자연스럽게 몰락할 것이라는 주장인데요. 이는 과거 냉전 시절 미국이 소련에게 했던 군비 경쟁과는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 당시 미국은 소련과 무역 규모가 크지 않았지만 중국의 경우는 1위 수출 국가가 미국이며 그 비중은 20%에 달합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높이는 경우 중국의 GDP가 최대 30% 이상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과거와는 다른 해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게 트럼프의 주장입니다.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는 북한이 미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으며 만약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한반도 내에서 국지적으로 발생한다는 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8년 방한해 오산 공군기지와 평택 미군기지를 시찰한 트럼프는 평택에서 지어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보고 경악을 했다는 후문이 있는데요. 헬기에서 내려다본 삼성전자의 거대한 전경에 전 세계 D램 반도체 중 75%가 한국에서 나오는데 왜 미국에는 이런 게 없냐며 미국에도 이런 공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공장에 직접 가보고 싶다고 하기도 했으며 한국은 첨단 산업의 강국이고 부자 나라인데 미국이 왜 지켜줘야 하냐는 등 주한미군의 방위비를 한국이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펼쳤다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최종적인 목표는 김정은과 협상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를 확정짓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발생하게 되는 한반도의 안보 불안을 이유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들과 세계 시장을 평정한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을 미국으로 데려오는 것이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주한미군 방위비를 아낄 수도 있고 글로벌 첨단 기업의 미국행으로 인해 엄청난 고용 창출 효과와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의 안착한 첨단 기업으로 인해 중국과의 경제 대결에서 더 높은 우위를 점할 수도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미국 내에서 자신의 지지율도 올라가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한국의 첨단 기업을 미국으로 데려와야 한다는 것이며 그런 전략의 중심엔 한반도 안보 불안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얼마 전 바이든 정권 당시 미국의 압박으로 삼성전자는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했는데 미국은 삼성전자에게 최대 9조 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2023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6조 원 수준이었던 걸 감안하면 미국이 삼성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1년 영업이익보다 높은 수준으로 삼성 입장에서도 미국행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 역시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가만히 있지만은 않는다는 것인데요. 트럼프의 주도로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안보 불안을 일으키면 그 즉시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에 착수할 수 있다는 계획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엔 중수로 원전이 있고 원자력 발전을 하고 남은 플루토늄을 재처리하는 경우 현재 한국이 보유한 양으로만 4,000발의 핵탄두를 제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전문가들은 핵실험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실전 배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미 이스라엘의 경우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핵탄두의 설계와 검증을 완료하고 실전 배치에 성공했으며 현대 과학기술로는 핵실험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실전 배치 가능한 핵탄두를 설계 및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토가 좁은 대한민국으로서는 이스라엘처럼 핵실험을 생략하고 핵개발에 나서는 방향이 좋아 보이는데요.
핵실험을 생략하면 핵탄두 생산 기간은 기하급수적으로 짧아진다는 것으로 한국의 플루토늄과 같은 사용 후 핵연료의 수준이면 2주 정도면 실전 배치가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선언해버리면 트럼프의 계획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한반도 안보 불안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면서 우리나라가 5천년간 꿈꿔왔던 자주국방의 최종 단계인 핵무장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이며, 한반도 안보가 안정화되면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첨단 반도체 기업들이 한국을 떠날 이유도 없고 해외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으로 진출하는데 걸림돌마저 사라지게 되어 한국으로의 투자가 더욱 활성화된다는 소식입니다. 일각에서는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받게 되어 한국의 경제가 무너진다고 하는데, 한국이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없었다면 그 말이 맞지만 현재 세계 경제 10위권인 대한민국의 위상을 감안할 때 한국을 제재한다는 건 사실상 한국을 제재하는 국가가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됩니다. 앞서 말한 디램 반도체는 한국이 전 세계 75%를 독점하고 있는데, 디램 반도체는 컴퓨터, 핸드폰, 자동차부터 TV, 냉장고, 세탁기까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한국의 디램을 쓰지 않으면 중국산 디램을 써야 하는데, 한국을 제재한다는 명분으로 중국산 써야 하는 황당한 일이 일어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프랑스와 인도의 핵개발 역사를 보면 이와 매우 비슷한데요. 프랑스와 인도 역시 처음 핵개발을 시도할 때는 미국과 영국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경제 제재 카드까지 검토되었지만 프랑스와 인도가 국제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해 별다른 제재 없이 흐지부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핵개발을 통해 국제적인 고립이 되는 걸 지켜보아 국제사회의 제재가 두렵다는 인식이 있지만, 사실 국제사회도 힘의 논리로 돌아가는 곳이며 국제적인 영향력과 파워가 있다면 제재 따윈 두렵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다른 국가들도 철저하게 강약약강의 구조이기에 한국이 첨단 산업 분야와 방산 분야에서 세계적 위치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 어떤 국가라도 한국의 제재를 결정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